이번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죽음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이가 송도에서 기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당시에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던 화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경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무척 남달랐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서경덕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내보냈는데 서경덕은 빈지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다음 날도 나무를 해오라고 보냈더니 어린 서경덕은 계속 빈지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연유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나무를 해오지 않느냐? 무슨 연유가 있니? 나무를 하러 들판으로 나가니 까치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그제는 땅에서 한 치쯤 날아오르더니 어제는 두 치쯤 날아올랐고 오늘은 세 치쯤 날아올랐습니다. 새가 나는 모양을 보고 이치를 생각하느라 나무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 뛰어났던 서경덕은 그것 때문인지 학문은 좀 늦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한참 늦은 14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개성의 어느 선생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이르러 대학을 잃고 그 뜻을 알고는 기쁨에 겨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는 40 초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생원시에 합격을 하였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도중에 개성으로 돌아와서 송악산의 화담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학문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호인 꽃피는 연못이란 뜻의 화담은 바로 지명에서 연유하였으며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으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의 영향을 받거나 당시 사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학문적인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경덕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서경덕은 찾아온 사람들을 누구나 제자로 받아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또한 학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내심 속으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 선생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화담 선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일부러 계속 비를 맞다가 서경덕이 은거하고 있던 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잠시 비를 피하고자 왔습니다. 황진이가 그렇게 서경덕을 불러내니 조용히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황진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에 잔뜩 젖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빨리 말리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비에 젖은 몸을 말려야 한다며 황진이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황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옷을 벗기고는 직접 물기를 닦아주는 서경덕의 자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도자기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황진이가 민망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황진이의 몸에서 물기를 다 닦아낸 서경덕은 마른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워서 몸을 좀 말리고 쉬도록 하시오. 금세 마를 것이요. 그렇게 서경덕은 황진이를 눕히고는 몸을 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덕은 다시 뻣뻣한 자세로 글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황진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더 깊어지자 이윽고 서경덕이 황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래 너도 사내로구나. 별 수 없겠지. 황진이는 순간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서경덕은 이내 가볍게 코까지 골며 편안하게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황진이는 어이가 없어 하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황진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서경덕은 이미 일어나서 밥까지 차려놓았습니다. 민망해진 황진이는 대충 말린 옷을 입고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황진이는 다시 서경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전과는 다르게 옷도 단정히 제대로 입고 책을 들고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경덕에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자는 가죽띠를 두르고 여자는 실끈으로 띠를 한다고 합니다. 소첩도 배움의 뜻이 있어 실로띠를 두르고 책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이번에도 황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방 안에 들어온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큰 절을 올리며 제자로 삼아 달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선생의 높은 학문을 익히 들어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시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리 하도록 해라. 황진이의 청의 화담 선생은 조금도 난처한 기색이 없이 그녀의 청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얼마 동안 선생에게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다시 화담 선생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황진이는 하루는 일부러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화담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밤이 너무 늦어서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우니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 선생님과 한 방에서 같이 자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화담 선생은 그래 그럼 그리 하거라 하고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뒤로 황진이는 자연스럽게 매일 화담 선생의 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 방에서 함께하는 중에 황진이는 별별 수단을 다 써서 화담 선생을 유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담 선생은 목불과 같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는 그런 화담 선생을 유혹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송도에는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송도 삼절이지요. 선생님께서도 그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러니 화담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 그럼 나머지 둘은 무엇이냐? 하나는 박연폭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접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후대에까지 황진이가 말한 이 셋은 송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박연폭포는 황진이가 시조로 남겼을 정도로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한 줄기 긴 물줄기가 바위에서 뿜어나와 폭포 수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다니는 듯 거꾸로 솟아 은하수 같고 성난폭포 가로들이우니 흰무지개 완연하다. 어지러운 물방울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구슬 방아에 부서진 옥 허공에 치솟는다. 나그네여 여산을 말하지 말라. 천마산이암 말로 해동해서 으뜸인 것을. 이렇게 자신이 무척 좋아한 박연폭포와 황진이 자신 그리고 화담 서경덕을 송도 삼절로 칭할 정도로 황진이는 마음속 깊이 화담 서경덕을 존경하였으며 자신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성거산에 은거하며 살던 서경덕이 가끔은 황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조에 그런 서경덕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만겹으로 구름이 둘러싸인 산속 사내에게 어느 누가 나를 찾아오겠는가. 그런데도 불어오는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듣고 혹시 그녀가 왔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다. 이러한 서경덕의 시조는 황진이가 듣게 되었고 황진이 또한 시조에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깊은 밤에 무기력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까지 내가 어쩌겠는가. 나도 당신이 그리운 것을. 당신이 나를 그리며 나뭇잎 소리를 내 발걸음 소리로 착각하는 것까지 내가 어쩌겠는가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경덕이 세월이 흘러 죽고 난 이후 황진이는 스승인 서경덕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서경덕은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견문을 넓혔기에 황진이 또한 금강산, 지리산, 속리산, 묘양산을 막론하고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황진이가 유람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나이가 30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여독을 풀고 있었는데 담밖에서 어떤 남자의 멋진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자 하니 분명 명창으로 소문난 선전관 이사종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평소에 이사중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사중 또한 노래를 잘하는 황진이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사중은 황진이에게 깊이 빠져 함께 살자며 설득하였고
황진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40살이 되는 6년 동안만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면 허락하지요. 이사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6년간 함께 살기로 하였고 황진이는 곧장 짐을 싸서 이사종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년여의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황진이는 이사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시조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사랑을 꽃 피운 지 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사중은 그녀를 붙잡았으나 황진이는 그대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송도로 돌아갔습니다. 40살이 넘은 황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에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천하의 남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생전에 업보로 내가 죽거든 지관을 쓰지 말고 내 시체를 동문 밖에 그냥 묻어서 벌레들의 밥이 되게 해서 천하 여인들의 경계로 삼아라. 또 내 평생의 음유를 좋아하였으니 장사 지낼 때에도 곡을 하지 말고 풍악을 울리며 장례를 지내라. 그렇게 그녀의 유언대로 그녀의 무덤은 몇백 년 전까지도 송도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진이는 파랑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시와 노래에 능하며 남색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를 조선 최고의 기생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도 이처럼 자신의 재능과 절개를 지키는 현대판 황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자신의 재능과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고 안 보이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배습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